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발제자는 정소희 LHI 수석 연구원이십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토지주택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소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가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2발제자는 이용민 건국대학교 학술연구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의 이용민입니다. 네, 그리고 제3발제자는 김희진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임미숙 한국도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숙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세요. 네, 과장께서 여기 소속은 말씀해 주셔서.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는 이재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이재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십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는 임덕영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이십니다. 혹시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사연의 임덕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토론자 이경락 연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타로 토론을 맡게 된 성교회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이명백 교수입니다. 우선 아침 이른 시간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세 분 발제자께서 각각 20분씩 발제하신 후에 10분간 토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소희 수석 연구원님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1인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우선 배경, 그리고 고령자 가구의 특성 및 주거 실태, 고령자 대응 주거지원 상황과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인데요. 모두 다 잘 아실 것처럼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5%이고요. 불과 4년 후에 초고령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20년과 2021년 고령자 통계에서 지역별 고령 인구 기준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불과 1년 만에 많은 지자체들이 14%를 넘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이나 소득,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령 사회의 특징으로는 이뤄지는 노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65세 생존자의 기대 연령이 21.3년이고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기대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노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사회보험 지출이나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고령자의 낮은 경제적, 정신적 삶의 질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후 빈곤이나 고령 근로에 대한 그런 우려가 되고 있고 따라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 지원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고령자의 그런 정책의 방향이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플레이스가 중요한 이유는 고령자가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살고 싶은 지역에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산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주거 이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한다는 거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거와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거의 경우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또 모든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장소이고 또 고령기에는 특히나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의 질이 고령자의 만족도나 우울감,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개념 중에서도 이 플레이스라는 거주 장소, 이 거주 장소는 자택이 될 수도 있고
고령자형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주거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고령자의 특성과 주거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령자가 가구주이거나 그다음에 고령자로만 1, 2인 가구로만 구성된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1인 가구는 현재 35.1%를 전체 고령자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2037년에는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령대가 70대 비중이 높고 여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80대 이상이나 80대 이상의 여성 고령자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1인 고령자의 취약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고령자 가구의 생활 특성은 일반 고령자에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가 고령자보다 훨씬 건강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성질환 유병률도 거의 90%에 가깝고 인지 저하자도 27.3%로 고령자 가구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일반 고령자 대비 소득이 낮고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연간 총소득이 3천만 원인 거에 비해서 1인 가구는 그의 절반인 1,444만 원 정도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일반 고령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1인 가구는 80%가 자기가 아프거나 그리고 경제적 심리적인 불안감과 외로움 등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자의 주거 실태의 경우에는 주거비 부담이 높고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가 단독주택 거주 비율과 자가율이 높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의 거주율이 높은 건 동일하나 자가율이 낮고 전월세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3.9%인데 1인 가구의 경우는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고령자 가구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데, 특히 1인 가구의 경우는 아까 전월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세 부담률인 RIR이 31.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령자에 대비해서 1인 고령자 가구의 경우에 지하나 반지하 등 적합한 주택 환경과 불편한 곳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들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8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자기가 살던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주거는 불과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고령자 사고의 발생 장소가 대부분이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택이나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고령 친화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 대응 주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자를 위한 주거 정책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70년대, 80년대에는 노인복지법을 기반으로 처음에는 빈민 보호나 시설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오다가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령자를 위한 정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나 노인, 장기요양법 같은 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고, 또 농어촌 복합 노인 복지단지 시범 사업이나 고령자형 국대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주거 모델에 대해서 개발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주거기본법 등에서 장기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을 2012년에 제정하면서 고령자 주거에 대해서 근거가 생겨났고요. 그 후에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고령자 전용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또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점차적으로 주거와 서비스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서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이나 독거노인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에도 4대 분야 중에 보시면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이라는 주거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서도 주거의 안전관리 및 돌봄 강화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독거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건강안전 솔루션 사업,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9월 달에 원스톱 정보 제공 플랫폼이 서울 1인 가구 포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서는 다양한 주거라든지 아니면 복지,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정책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점점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고령자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융 지원 등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이징 인플레이스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주택 공급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의 공급, 두 번째는 주택 예조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서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고령자용 주택이 어떤 것이 공급되었나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처음으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이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없으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준비된 주택이고,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보장시설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인데요. 이는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과 옆에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요양병원, 노인시설이 함께 연계돼서 복합 개발된 노인복지관입니다. 이는 옆에 보시면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사례인데요. 이때 4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주거, 생산, 문화, 체육시설을 가진 곳은 서천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시범사업들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건립에 가깝습니다. 이는 지역수요 분석이나 분석법과 협력체계가 좀 미흡했던 점이 있고, 초창기 도입 단계의 모델이어서 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중심으로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해서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처음에는 영구임대주택의 거주자 대상으로 공급이 되었지만, 현재는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의 대상계층까지 대상계층을 확대했고요. 또 최근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공급자나 단독세대를 우선 선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고령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또한 대상계층을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자체 참여 활성화와 지역 맞춤 공급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예전에는 사회복지시설만 병설에서 지어졌다면 현재는 통합돌봄과 연계를 하거나 사회서비스와 연계, 그리고 생활 SOC 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복합해서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는 고령자 주택을 위한 공급을 위한 부지나 그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지역 맞춤형으로 고령자 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공급한 핵심당과 서울시 공성급 보림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 사례입니다. 주택만 공급을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지어진 이런 고령자 주택은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서울시 금천구 보림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자가 상주하면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SH에서 공동체 코디네이터도 파견을 해서 입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랑구 시내의료 안심주택 같은 경우는 1, 2인 의료 취약 가구에게 공급하는 원룸형 공급 임대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건립이 되었는데요. 이는 서울 의료원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아리온 같은 경우는 흔히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굉장히 고비용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 아리온과 같은 경우는 무료 노인복지주택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건립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주택의 공급 현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과 민간의 고비용 구조의 실버타운으로 양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득 그리고 의존계층을 위한 주택 모델이 아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역 및 고령자 특성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모델을 공급하고 또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추진 방향이 그림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고령자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주거가 불안정하고 임차 가구가 높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 기능 저하나 사회적 관계 활동 범위 축소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고령자를 위해서 지역사회 거주 실현을 위해서 하나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맞춤형 주거 모델 개발, 주택 개조, 주거비 지원, 돌봄 서비스 연계, 고령 친화 환경 인프라 정비, 지역사회 사회 및 세대 간 교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령자의 거주 상황이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고령자와 주거 상향이나 아니면 뭔가 고령자에게 특화된 주택으로 주거 이동하고 싶은 고령자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또 집에서 살고 싶은 고령자 중에서도 자가가구와 임차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방법이나 주거를 리모델링하거나 주택 구매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에서는 지금 임차료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임차가구의 주택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잘 없기 때문에 일본의 고령자용 임대주택 같은 거를 벤치마킹해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고령자 특화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임차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지원이 중요하고 주거 이동을 하고 싶은 고령자를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여러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주거 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른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살던 지역 내 주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밀착형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리하고 주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4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령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성 확보입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주거복지시설의 공급 현황인데요. 한국의 경우는 노인 인구 0.3%만이
주거복지시설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급 계획을 보시면 다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공급 계획에 비해서 고령자 공급 계획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공급 방식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서 좀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또 전월세 주거비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공급하고 있고, 또 뭐 중개보수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 모델 개발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고령자 복지주택도 현재 복지부와 정책을 결합해서 점점 이런 돌봄이나 요양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고령자 지원주택도 주거에 정연구원님 죄송한데 약간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좀 약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필수 서비스나 죄송합니다.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거환경 정비,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시연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택 케어 서비스라든지 IT 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 등을 제공해서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소희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네, 그다음 이어서 이용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1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이 1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이들의 주거 욕구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지원 방향성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필요성은 일단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1인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1인 노인 가구의 비중, 그러니까 고령 장애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서도 정소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업에서 결국 그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 개인이 주거에 있어서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의 전제 조건은 결국 이제 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또 커뮤니티 케어 관점에서 보면 그 주거 자체가 장애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인 장애인 가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들이, 주택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물론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가구는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들이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주택 유형은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런 단독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연립과 같은 소규모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들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도 결국 1인 가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장 속에서 그러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이와 같이 장애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간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그 입주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거생활 서비스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시장과는 조금 맞지 않는, 조금 더 앞서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장애인 가구의 어떤 주거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장애인 가구들의 구체적인 주거 욕구들과 또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체, 뇌병변, 시각, 자폐, 지적 장애 등의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과 또 이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장애 정도 그리고 다양한 주택 유형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방문 조사를 통해서 관찰 조사를 수행하고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주택 내에서 행위 수행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와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계속 자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자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내에서의 그 일상생활들이 수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관찰 조사하고 심층 면접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거생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세대 내나 혹은 공용 공간 혹은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항목들은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거생활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어떤지 또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제 95명의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물론 여기 1인 가구는 이제 32명이었지만 여러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진 그런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이 맞춤형 공간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행위 수행 특성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런 법적 장애 유형인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이와 같은 이제 그 법적 장애 유형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많은 이제 제도나 법이나 기준들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의 생활들은 이 법적 장애 유형을 벗어난 어떤 세부적인 그 장애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 장애 유형 카테고리 말고 조금 더 세부적인 장애 유형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이들의 다양한 그 행위들의 수행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이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를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한 이유는 결국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안에 공간 디자인 요소를 제시하거나 규모를 제시할 때 어떤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유형인 지체장애 안에서도 저희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패턴을 가진 생활 패턴이나 어려움을 가진 유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여기에서 이제 총 13개 유형이 저희는 도출이 됐고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각각의 생활 그 행위를 어떤 정도로 수행할 수 있는지, 즉 자립도와 도움 정도를 여기서 말하는 건데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거는 혼자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행위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외출의 경우에 이 유형 13개가 다 각각 그 세부 행위를 기준으로 보자면 도움을 받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 또 공간 개선이 필요한 것, 지금 현재 주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13 유형이 어떠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10가지의 행위 수행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조건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자세히 이제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고 그것을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에게 한번 검증을 해 봤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이제 다듬어서 각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공간계획 요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공간계획을 할 때 일반 가구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공간계획에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 요소를 바탕으로 평면을 좀 짜봤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이 열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도 이제 자문을 많이 받아보니까 너무 이제 세부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런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조금 더 공간 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묶어서 7개의 패턴으로 저희들이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체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유형으로 다 묶는 것들을 조금 다 풀어서 이들의 신체 특성을 바탕으로 공간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이것을 이 현관, 침실, 욕실, 주방이라고 하는 단위 공간 계획 유형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계획 유형들이 도출이 됐고요. 각각 이 계획 유형들이 도출된 이유 밑에 세부행위의 수행 특성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결국 기존과 다르게 배려돼야 하는 부분들을 이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제안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달라질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번 요런 그 단위 공간들을 적용해서 특히 이 1인 가구 중에서도 일상생활 행위 수행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또 어떠한 공간 계획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평면안을 좀 제시해 봤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8제곱미터의 평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1인 가구를 위한 평면을 해라. 두 번째는 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이들이 살기 편한 어떤 주택 모델을 만들어 봐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한계는 많겠지만 그래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화생활 서비스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들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장애 유형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이제 세대 관리 서비스나 편의시설 개조 서비스와 같이 이 주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사의 좀 평일을 위해서 저희가 3점 족도로 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는 이들이 가장 취약한 그런 가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그리고 앞서 보신 그 공간 계획의 다양한 어떤 패턴들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공간 제안을 하면서 1인 장애인 가구 주거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적정한 주거 규모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보면 다른 연구 때문에 제가 이제 주거학자형 주택도 많이 다녀와 봤는데요. 결국 여기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28제곱미터의 안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거주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 즉 모든 사람들이 살기 편한 주택의 안들도 결국 29제곱미터로 풀어지고 주거약자형 주택도 지금 26제곱미터로 풀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왜 이렇게 되느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그 요소 개발을 위해서 한 연구도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국에 이제 앞서 얘기한 소형 집합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 시에는 이제 주차장 설치 기준 때문에 이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내의 단위 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기준 때문에 결국 세대 규모가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쓰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현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일반 가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30제곱미터 안에서 현관을 늘리고 화장실을 늘리면 결국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수납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적정한 주거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조금 확장된 그런 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대 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검토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 설치 기준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우리 포인트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또 이 적용 대상이 굉장히 이 법적 장애 유형으로 픽스가 돼 있고 또 설치 항목들도 저희 이제 연구 결과와 봤을 때는 여기에 꼭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좀 의문이 드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신축에서 제공되지 않는 이상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조에 대한 부분들이 원상복구 의무 조항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의 경우에 충분히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를 하지 못하고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이걸 아는 장애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설치 기준 자체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거지원 서비스와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대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저도 이걸 지금 최근에 주거복지센터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수행할 주체라든지 어떤 전달 체계 같은 것들이 아직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 보신 그 필요도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굉장히 미안하게 가족이라든지 이제 생활지원사 그런 이제 그것을 하는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의존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여러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지인에게 부탁을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택 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장애인에게 잘 홍보가 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주거 모델의 개발인데요. 앞서서 보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인 가구를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시장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겠지만 단위 세대 공간에 있어서 그 딱 법적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제시된 그런 어떤 일부 설치 기준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생활 행위 특성을 반영한 거기에 유디적인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단순히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주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워낙 주거관리 앱이라든지 이제 이런 주택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앱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까 주택 수리 서비스도 있듯이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조금 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했던 부분들이 결국 단위 세대 공간과 그것이 이제 단순히 단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모델을 제안해 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분 발제자 모두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탓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고요. 세 번째로 김희진 교수님 발표 준비되신 발표 김희진 교수님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화면 공유되셨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희진입니다. 죄송한데 다른 분 화면이 제대로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청년 창업가 대상 공유주택의 네, 무슨 말씀해 주셨나요? 제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제 화면에 다른 분이 다 뜨는데 다른 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잘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 창업가 대상 공유주택의 특성을 세종대 캠퍼스타운 아름드리 쉐어하우스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아직 연구가 완료되진 않고 연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과 또 연구들이 지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제 관심과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국내 인구, 사회, 경제적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특히나 청년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취업에 어려운 주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특히나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의 감소, 주거질 향상, 사회적 고립 완화 등을 위해서 새로운 주거 유형인 공유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매년 약 1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창업 지원 정책이 청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창업 이후 5년 생존하는 기업이 30%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특히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창업가들도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 또 다른 기업들과의 연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런 연계나 협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창업가의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텐데요. 이제 오늘 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공동의 주거와 공동의 업무 공간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의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창업과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이 매우 드문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구나 관심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구는 이제 선행 연구와 이론 고찰을 통해서 창업과 공유주택의 필요성, 그리고 창업가의 주거 수요를 좀 확인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로서 이제 세종대 캠퍼스타운의 청년 창업가 공유주택을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창업가 특성 및 주거 수요를 반영한 창업가 공유주택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창업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창업 육성 정책을 하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공유주택에 있어서는 이제 다양한 이제 개념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그러면서 사적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공동시설은 개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유하며 공간 활용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주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유주택의 특징은 특히나 물리적 공유와 함께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혜택 그리고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주택도 다른 주택과 유사하게 다양한 수요 계층이 있고, 또 이 수요 계층에 따라서 주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한 수요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기업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관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기업이 생존율이 낮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이론이 신생기업의 불리함, 소규모의 불리함이라는 어떤 창업기업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래서 특히나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연결 및 상호 유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창업가에게 있어서도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창업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 기업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접근하는 것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의 채널도 확대하고, 그리고 보다 다양한 소비자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또 재무적 지원의 가능성도 크게 해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초기 창업 기업의 혁신, 경쟁 우위 성공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업가의 주거, 공유주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창업가들은 그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항상 그 큰 리스크를 안고, 또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또 주거 안정성도 매우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에게 전용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창업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토대로 좀 더 창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또 창업가 공유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동의 주거를 통해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이제 그것들이 그 창업 기업의 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가의 공유주택은 창업 문화, 창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창업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가 전용 주택에 대한 이제 창업가들, 수요자인 창업가들에 대한 의견을 이제 수요 조사를 한 것들을 보면, 이제 창업가 전용 주거가 필요하고, 창업가 전용 주거는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니즈에 있어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은 분리되는 것이 좋고, 또 창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업가 공유주택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가 주택은 이제 도전숙 이외에는 매우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전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전숙은 서울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성북구를 중심으로 공급되기 시작해서 현재 10개소에 한 500호 정도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 도전숙의 공급 목적은 창업가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가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제 청년 창업과 주거 정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1인 창조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그리고 청년,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무주택자로 이 세 가지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해서 다소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대료는 시세의 60%로 매우 저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입주자 모집 결과를 보면 7개소 중 6개소가 접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비슷한 수요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청년주택에 대한 이제 모집 결과를 보면 그쪽에는 매우 경쟁률이 높은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입주 자격이 까다롭고 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물리적인 특성이나 프로그램적 특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층인 청년들, 창업가들을 청년 창업가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리적 특성과 프로그램적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특성에서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는 거는 직주 일체형입니다. 이제 직주 일체형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보면 이제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딱 별도로 업무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입주자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주자들은 창업 공간과 주거 공간은 분리된 것이 더 좋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 공간, 이제 함께 창업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인 특성으로 보면 이제 교통적으로도 접근성이 낮고 또 창업 관련 시설과도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특성에서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입주자 이제 모집에서도 이제 미달이 되고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요를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보였는데 이제 수요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이제 공간 구성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대학의 자원과 공공의 지원 그리고 지역의 협력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는 이 캠퍼스타운 종합형에 선정되어 4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고 청년 창업 활성화 그리고 청년 주거 안정화 그리고 문화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재생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주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 주택의 이제 지원 목적은 창업가 니즈에 부합되는 창업가 공유 주택을 제공해서 창업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 주거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제 직주 분점 및 접근성을 이제 좋게 해서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1인 가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드리 쉐어하우스는 이제 세종대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 했고요. 총 10시를 10명의 창업가들, 세종대에서 육성하고 있는 창업가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지 특성을 보시면, 이제 그 창업 지원 주택이 창업 공간과 도보로 한 2에서 5분 정도 인접되어 있어서 직주 공접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창업 관련 시설 그리고 지하철역 등과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간 구성 원칙은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을 분리해서 본연의 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적절히 구성해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창업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개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1인실, 2인실, 3인실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이제 모두 이제 침실은 개별실로 되어 있고 이제 문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느냐, 2명이 같은 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 상태이고, 화장실, 거실 및 주방, 화장실, 거실 및 주방 등을 일부 공용하고 있고, 세탁실과 커뮤니티실, 그리고 외부 마당을, 이제 입주자 모두가 함께 이용함으로써 자주 만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아름드리 쉐어하우스도 이제 그 임차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이제 공유주택이다 보니 이제 운영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유지 관리, 생활공 관리, 입주자 자체 관리 역량 강화, 입주민 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간유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담당자가 주택시설을 2주에 한 번씩 정기 모니터링하고 입주자와 운영지원팀의 정기회의를 통해 주택관리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입주자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관리, 예를 들면 뭐 보일러 수도관 동파 관리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은 입주 설명회, 입주 전 워크샵, 입주 워크샵, 그리고 자치의 운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이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입주 설명회는 우선 이제 주거 공동체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주거 공동체의 이해가 향상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해서 향후에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후 워크샵에서는 이제 주거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 공동체 생활 교육 그리고 또 공동생활 규칙을 제정하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는 쉐어하우스의 공동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제 입주자들은 전원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매달 1회씩 꼭 개최하고 있고 여기서 공동생활과 관련된 제방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이긴 하지만 청소 및 미관 관리, 보안 및 소음 관리에 대한 공동생활 규칙을 정해서 이제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목적은 크게 입주자들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창업가들이 함께 이제 교류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또 하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주자들, 창업자들이 모일 수 있게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 모임, 랜선 소녀회들을 또 진행을 했고요. 또 관심사가 맞는 소수의 입주자들에게 자체적인 모임을 지원했고 또 입주자들 소수의 입주자들이 직접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들이 창업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서 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업태나 업종, 근무 형태들을 미리 조사해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세무교육, 노동법 교육, 마음건강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드리 쉐어하우스 입주자들이 만족도는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세종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가 이제 87%고 그리고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이제 100%가 100%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만족도가 큰지를 보니 이제 주거 비용이 무료이고 그리고 창업 공간과 이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도전숲과 이제 비교한 아름드리 쉐어하우스의 이제 특징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중요한 이제 물리적 특성과 운영 프로그램적 특성으로 이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물리적 특성으로는 이제 집주 근접이 우수하고 그리고 접근성, 특히나 이제 창업 지원 시설 그리고 교통 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을 분리하여 이제 주거 공간에서는 최대한 이제 그 본연의 주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적절히 구성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또 창업가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입주자들이 청년이면서 창업가이고 1인 가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창업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가의 그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교수님 네.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 이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 안전한 주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끔 자치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지금 연구가 완료되진 않고 진행 중인데요.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 그리고 창업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창업가의 공유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창업가들의 주거 수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민간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 대상의 공유주택의 사례를 먼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아름답들이 쉐어하우스의 경우 청년 창업가의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물리적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가 이제 창업가의 공유주택을 이제 창업가이면서 청년 그리고 1인 가구라는 특징을 또 고려하고 또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창업가 공유주택 지원과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러한 창업가 공유주택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서 창업가 공유주택의 공급 및 운영 반환이 모색되어 또 창업가의 주거 안정과 그 창업 육성에 이제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희진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세 분 모두 충분한 발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휴식 시간이 40분까지였는데요. 45분까지 쉬시고 45분에 뵙겠습니다. 한 6분 정도 쉬시고 4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대로 다섯 분 토론자분들께 7분씩 토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제자분들께 간단한 답변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토론자분들께 한 번 더 토론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설마 11시 30분 딱 넘는다고 강제로 줌을 종료시키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우선 첫 번째 임미숙 연구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세 번째 발제 내용인데 먼저 합니까? 아니면 네네.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여기 순서가 잠깐만요. 그럼 첫 번째 저는 세 번째 김희진 교수님 발표 이제 토론자인데 먼저 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순서지에 그 어떤 토론을 맞추셨는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그 김희진 교수님 발표하신 청년사업가 대상 공유주택 특성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시의적절한 연구를 열심히 하셨네요. 예.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쉐어하우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세종대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 자금상의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지금 그 초기에 말씀하신 쉐어하우스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목적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굉장히 젊은 그 청년들한테 아주 유용한 주거 유형이 되는데, 프라이버시하고 커뮤니티의 조화로운 구성이, 이제 공간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청년 사업가를 위한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특정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만 있네요. 이미 뭐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학생 기숙사를 리모델링 하셨다고 하는데, 공유 공간이 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화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고, 왜냐하면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청년 사업가를 위한 쉐어하우스의 모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무료고요. 또 위치입니다. 우리가 주거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원인을 해결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테고요. 다만 이제 공간 구성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오피스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주거 공간과 이제 업무 공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건물 내에서 자기의 유니트하고 공유 공간하고의 분리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사업가가 24시간 자기가 몰두할 수 있게 좀 예를 들면 뭐 온오프라인상에서 이제 특화된 자료실 같은 거, 특히 저는 무료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뭐 비즈니스 룸 같은 걸 만들어서 뭐 PC나 사용 좋은 PC나 아니면 뭐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청년 창업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조 근접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캠퍼스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이 위치는 우리가 선정하기가 굉장히 다양한 위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금 이제 앞으로 연구를 더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10세대인데 화장실이 7개고 주방이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쉐어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쉐어하우스 자체가 개별 유니트는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자기 유니트에서 최소한의 액티비티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 공간에서 나머지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쉐어하우스인데, 그래서 쉐어하우스에서 공유 공간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세대가 10명이 사는데 주방하고 그거는 거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뭐 집에서 취사 빈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연구가 되셨는지, 그리고 공유 공간도 정말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항상 좀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친구들하고 또 다른 연령층하고의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특화된 쉐어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활용하셔서 연구를 좀 진행하시면 정말 그 결과가 효율성 높은 그런 결과를 유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특수한 상황, 특정한 좋은 조건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그 창업가를 위한 그런 1인 그 쉐어하우스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료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우리나라 정책이 새로운 주택을 만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공간에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예. 아닙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민석 연구원님 토론 잘 들었고요. 제가 받은 순서지에 토론 매칭이 안 나와 있어서 괜찮으시면 이제 가나다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유병선 연구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병선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냥 1인 가구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세미나를 마련한 것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분 발제자 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도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조금 더 여기에 추가 코멘트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독거하면은 자연스럽게 독거 노인해서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대하고도 상관없고 연령하고도 상관없고 정말 본인의 건강하고도 상관없이 독거 가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보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각종 설비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주택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 공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본 발제에서도 여러 가지 공유 공간에 대한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공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서비스가 좀 더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미숙 박사님께서도 뭐 다양한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뭐 팩스 서비스도 시작했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장애인, 노인, 뭐 다양한 계층들 자기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소득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서비스 욕구와 그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많이 좀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속된 기관에서 이제 대규모 5만 가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주거비 부담 부분을 물어본 문항도 있는데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1인 가구는 청년, 노인, 장애인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한 경우는 평균값보다 3배도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1인 가구를 위한 뭐 지금 뭐 청년 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뭐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신혼부부 할당 이런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가구 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청약 점수가 높은 것이 또 우리나라 청약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대가족 중심으로 했었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러한 1인 가구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주택 정책, 청약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디자인에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하는 거. 그래서 독고는 뭐 나이하고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안전과 이제 본인의 건강 이런 데야 걱정이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 여성들도 되게 불안이 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불안이 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돌봄 기술들, 이런 복지 기술들, 이런 첨단 산업들을 활용을 해서 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택 디자인으로 들어와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1인 주택이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코멘트 하고요. 저는 이번 토론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선 연구위원님 토론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이경락 교수님 토론 준비되셨습니까? 네. 잠깐만요. 뭐 저는 지금 담당을 했던 부분이 원래는 고령자였었는데 뭐 그냥 제가 그 두 가지 앞에서 했던 고령자 부분하고 뒤에 또 누구였죠? 이용민 박사 했던 장애인 부분하고를 같이 엮어서 그냥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 주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 지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짚어보면은 주요 내용이 주로 주거 지원 계획을 설립하자, 그 다음에 주거 실태 조사를 하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자, 그 다음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 건설하자, 또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자,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자, 주거 지원 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법에 있던 내용만이라도 조금 현재 좀 실천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연구에서 발표해 주셨던 여러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해소되어 있고 이미 실천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연구들을 해주고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근본에는 주거 실태 조사에 의한 주거 지원 계획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지자체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던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개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몇 년간의 단위라도 좋으니까 할당량이나 목표치를 좀 설정해서 있었으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현실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중앙정부에서 그냥 이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화되면은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현재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주거를 고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주택으로 옮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 속에 그런 대안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향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경제력이라든가 일상생활 능력 이런 것들과 함께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앞에 발표하신 뭐 영자 주거지원 강화의 방안들도 여러 가지 공급 확대라든가 맞춤형 모델 개발, 뭐 주거 개조, 주거비 지원, 돌봄 서비스 연계, 고령 친화 환경 인프라 구축, 뭐 지역 사회 교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연구의 내용처럼 실천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그냥 쉽게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겠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들도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 속에서도 조금 뭐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양한 주거 모델 개발, 주거 선택지 강화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지자체가 실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 단위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광역, 서울시 같은 곳에서 광역에 지금 새로운 이런 여러 가지의 노인 복지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이런 것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가 새롭게 공급할 수 있겠냐. 서비스 센터들을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우리가 서비스 센터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좀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현재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실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 돌봄 서비스 연계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복지 쪽과도 관계를 해서 조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지만 뭐 우리가 돌봄 서비스 우리가 이 전달 체계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어떤 왜 실천이 안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지역 단위 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주택 개조라든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당량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목표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주면은 좀 더 우리가 나은 여러 가지의 이 실천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서울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이 경로 단위나 있고 또 마을 단위도 다 마을 이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가벼운 정도의 뭐 돌봄을 위한 어떤 스포츠 센터, 굉장히 뭔가 이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뭐 역할을 좀 부여해야 한다든가 하는 좀 실천적인 방안들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크게 요약을 하자면은 지자체 단위로 어떤 지역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 지자체가 좀 더 중심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정책 속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 내용을 드립니다. 두 분의 그 발표 내용들은 아주 촘촘하고 내용들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경락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재춘 부연구위원님 토론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세 분 모두 발표가 그 시의적절하고 그 촘촘하게 좀 연구 잘 된 것 같아서 좀 저도 많이 배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뭐 정해서 토론을 하라는 걸 못 들어가가지고 뭐 간략하게 이제 제 생각을 좀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 가구에 관한 그 문제가 뭐 사실은 중요하다 했지만 사실 정책적이나 이런 그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향후 지금은 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큰 파도처럼 밀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나라는 전제를 깔고요.
일단 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건강하고 소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건강 같은 경우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건강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이제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제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긍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게 가장 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현재 주거 상황이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건 약간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 이제 치매가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치매 발병률이 고령자 같은 경우가 10%라고는 하는데 2050년에는 한 16%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은 한 30% 이상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기존에 살고 계신 곳에서 그 지역 돌봄만으로 충분히 케어가 될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뭐 주거 상황이나 그 면적 그리고 뭐 환경을 봤을 때 이분들을 현재 뭐 1인 특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약간 좀 문제가 들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좀 대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뭐 지금도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뭐 지금 2020년 현재 그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포함해서 한 30만 명 정도 그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 복지 방향이 그 시설에서 주거로 옮겨지는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30만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게 나중에 1000만 명 고령자 그를 고려를 한다면 이것을 대폭 늘리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에이징 플레이스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겠지만 동시에 노인 복지 시설을 좀 강력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중증 장애가 생긴다거나 병이 생기셨을 때 수용 혹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문제인데 이제 뭐 1000만 그 고령자가 생기고 1인 가구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젊은 층이 급속도로 줄고 있고 고령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차피 그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뭐 소득이라는 게 이제 공적 그 지원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사적 연금이라든지 공적 연금이 가능하긴 한데 우리나라 그 연금 수령률이 44% 정도이고요. 그 평균 그 연금도 한 53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로는 굉장히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공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소득도 동시에 늘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활동 같은 경우도 동시에 그 주택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나마 조금 그 현실적인 부분이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전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도 그 이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임대를 따로 줘도 안 되는 경우고 본질적으로는 그 개인이 다 그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바꾼다거나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전세를 담보로 한 주택연금 개발도 좀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를 더불어서 이제 중장년에 대한 그 1인 가구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그 인구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고령자보다 현재는 더 많은 1인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소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거나 주거 환경도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중장년 그 1인 가구는 그 정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10년, 20년 후에 고령자로 진입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큰 그 주거 문제 혹은 소득 문제가 그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좀 그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그 고령자 복지주택도 5년간 5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자 1인 가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아까 그 정소희 박사님 소개시켜 주신 뭐 고린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이게 1인 그 일회성 그 정책에 그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많아야 뭐 100가구, 200가구 이런 식으로 공급이 돼서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좀 수를 많이 늘려서 좀 그것을 보편화시키고 아니면은 이 정책에서 좀 주류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그 인구 구조를 보면은 1인 가구 중에서 이제 청년 1인 가구는 수가 이제 줄어들 예정이고요. 이 고령층이나 아니면 중년 가구 같은 경우에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특정해서 그 공급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전체적인 1인 가구의 총량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 맞춰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이용민 교수님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면적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제 최저 주거 기준 같은 경우에도 뭐 1인 가구가 1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아직 그 장애인에 관한 어떤 좀 특수 가구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국토부 등에서 최저 주거 기준 이제 조정에 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장애인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잘 뭐 분명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일단은 최저 주거 기준이 조정이 된다면 장애인이라던가 그러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또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주신 것처럼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용의 불편함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그때그때 맞춰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입주민에 대한 그 맞춤형은 아직 좀 요원하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아까 뭐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대분류만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뭐 고령화가 이제 20년 되면은 50%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동이라든지 또 뭐 사고로 이제 다치시는 분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냥 주택 자체의 기본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뭐 그 핸드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예 설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 창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게 쉐어하우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약간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결국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맞는 어떤 내외부 디자인이라든지 컨셉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춘 부연구위원님 토론 잘 들었고요. 마지막 5번째 토론자 임덕영 부연구위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용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1인 장애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재춘 박사님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1인 가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1인 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1인 가구를 좀 비극적이거나 사회 문제 그 대상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령자 1인 가구를 그 자체로 이제 문제로 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독거 노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1인 가구 그 자체가 아니라 1인 가구로 인해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이제 비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을 좀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 장애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인 가구가 장애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가구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장애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인은 가족과의 관계, 가족과의 종속 관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렇게 가구를 별도로 구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회적인 진보, 그리고 사회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1인 이제 가구를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제 이런 지원 정책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가져오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꺼번에 좀 바라봐야 적절한 사회적인 지원 방안이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도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도 지금 주거에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주거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시설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밀집적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 방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큰 방향에서 동의를 한다면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어떻게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방향성을 흔드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는, 이제는 그런 문제제기를 할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것들도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너무 비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도 1인 가구가 되거나 1인 가구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자체를 그렇게 문제시하다 보면 사실 누구도 그 비극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또 사회적인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도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인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렸고,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한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조사도구 개발하시고, 또 다양한 조사를 진행해서 또 주택 내부 설계를 제안해 주셔서 매우 큰,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제 주택 내부에 대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주택 내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많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본격적으로 제한이 많이 되는 것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라던가 이제 주거 환경 부분에 많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대한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이제 하였다는 점이 이제 연구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자주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비판받는 주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그 자체로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논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사회복지 영역과 이제 주거 건축 계획, 그 두 영역에서 서로 크로스 확인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구에서는 먼저 1단계에서는 각 장애인 분들의 이제 행위 수행 분석을 통해서 공간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셨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 행위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제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잘 아시겠지만 노인도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마다 이제 행위 유형에 따른 서비스 이제 그리고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서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위 분석을 이제 좀 추상화시킨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행위 분석 카테고리를 이제 서로 비교하면 빈 영역들도 이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간 디자인에 따라서 공간 디자인을 개선을 하면 대인 서비스의 역할이나 수월성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좀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리어를 좀 낮추는 어떤 이제 그런 공간 디자인이 된다면 장기 요양 서비스라던가 장애인의 활동 지원 서비스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연구에는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하지 않는 와상인 상태의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서비스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면 이제 적절한 이제 주거 공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 필요성의 확대로도 좀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구 결과의 이제 활용 방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 지원 방향성에서 이제 주거 사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관련된 요소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헛갈리는 부분이 결론 부분에서 이제 주거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는지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앞서서 이제 이경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이제 노인이 장애인이나 노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상황은 주거 이동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에 대한 개조에 대한 니즈에서 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 일단 주어진 형편에서 이런 점들이 개선이 가능했고 이런 점들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이제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연구들이 좀 축적되는 것이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왠지 남의 얘기 같아서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거 지원을 이렇게 했었던 사례들 나타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연구 결과가 사실 이제 제 바람은 이제 모델 제안보다는 이제 좀 이런 경향성들, 각각의 현장에 대한 주거의 사례들을 모아서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제시하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제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주택 내 편의시설 관련된 제도가 이제 제안하신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그리고 주거약자 설치 기준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좀 한정되어 있지만 주거급여에서 이제 그 수선 유지 급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각자 이제 너무나 제한적인 제도들이고 또 이제 또 제도들마다 또 장단점들이 너무 명확해서 이 연구에서 이제 본 연구에 제시된 다양한 장애 유형의 행위 대응, 단위 공간 구축을 위한 주택 개조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제 주택 개조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경락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연구에서도 제안이 됐는데,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원상복구 이제 의무 조항에 대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집행에 대한 이제 전달 체계가 없다라는 큰 이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의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어떤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런 점들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제 정부라던가 이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가장 실질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달 체계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일원화 해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주거복지 센터에 이제 위탁 연계하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 등등 이제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제 지역별의 약간의 이제 자율성을 줘서 이제 위탁 연계하는 방안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전달 체계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큰 원칙에서는 조금 한 발 내딛는 어떤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전달 체계를 이야기를 할 때 좀
또 이제 논쟁이 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노인과 이제 장애인 간의 이제 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약자법에서는 사실 노인과 장애인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제도에 있어서는 그 자격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서 주택개조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은 이제 노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때문에 장애인 많은 분들이 이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도 활동 지원에서 이제 뭐 장기 요양보험 요양 간에 이제 어떻게 이제 가름마를 서비스를 구분할 것인가 이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개조에서도 이런 중첩된 부분 또는 이제 각 영역에서 이제 고유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서비스 제공과 접목시킬 것인가도 아직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고민해야 될 잠재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마침 이제 오늘 고령자 부분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주제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5분 토론 잘 들었고요. 이게 시간상 아무래도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발제사 순서대로 첫 번째 발제하신 정소희 박사님, 두 번째 이영민 교수님, 그리고 세 번째 김희진 교수님 답변 듣고 바로 이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설마 뭐 30분 지난다고 강제로 줌이 끊기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세 분 답변 듣고 추가 코멘트 시간은 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서희 수석 연구원님. 네.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다 공감되는 말씀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이제 앞으로 연구에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경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왜 실행이 안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게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법령인데 이게 2012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뭐 소소하게 개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거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주거 지원이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년이 지난 만큼 장애인 고령자 주거 지원 법령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한번 지금의 현 트렌드와 뭐 그런 서비스 연계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장애인 고령자 주거 지원 법령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임덕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1인 가구를 비극적인 존재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거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향후에는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아서 삶의 질이 높지 않다 보니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박사과정 때는 자립이고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서 어떻게 더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오랫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의존적이고 힘든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좀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민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임덕영 박사님의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주거 모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그런 부분 좀 설명에 미흡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19세대 미만의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다르지만 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러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그 공간적인 부분들이랑 주거생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주택 관리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어떤 모델이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기존 주택의 개조 방안과는 조금 다른 신축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였고요. 사실 신축 모델도 그 어떤 단위 세대의 공간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는 많이 됐지만 그것들을 이제 평면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된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과 주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저희가 이 평면을 제안했을 때 추구했던 바는 최대한 이제 1인 가구들이 긍정적으로 자기 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물리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영역에서 벌어지는 돌봄 서비스들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물론 이제 지원을 할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리적인 공간을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지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공간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어떤 사실 부처 간의 협업이라 그럴까요? 지금 주택개조와 관련된 연구도 제가 계속 하고 있고, 실은 제가 지금 사업체를 주택개조 사업을 하는 것을 차리기도 하면서 많이 겪는 어려움들이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고 이거는 국토교통부고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양한 복지 서비스든지 주거 복지 서비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효용적인지에 대해서 좀 협력이 그 연구하는 데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희진 교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특히 임미수 박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인 고령자 가구, 1인 장애인 가구에 비교한다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마이너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좀 이제 이제 참여하면서도 좀 주저했는데, 오늘 이제 임미숙 박사님의 너무 좋은 코멘트를 들어서 좀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이제 잘 반영해서 이제 좀 일반화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이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지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세 분 발제자분, 5분 토론자분 감사드리고요.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생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고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전문가 섹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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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